네, 마켓나우 시간입니다. 저희 변영인 대표 다시 모시고 오늘장 흐름 또 마감장 그리고 오늘 주목해볼 이슈 낱낱이 짚어볼 건데요. 먼저 변영인 대표와 한번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다시 네,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번 시간이었죠. 저번 시간에 제가 옛날 오래된 네. 라떼는 말이야 시절에 네. 그 리하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거 근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제가 한번 했는데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때 조금 네. 그걸 좀 반응해 주셨던 네. 이 시청자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아마 저와 이 비슷한 연령대거나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표현은 좀 안 저 쓰잖아요. 리아이 사실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리하이 어렸을 때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리아이. 리하이, 리하이는 원래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 채팅 용어였죠 우리는. 예. 그렇군요. 나갔다 들어오면 리하이 반가 이런 거 했었죠. 반가 오랜만에 듣네요. 네, 저희 마켓나우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 한번 짚어볼 건데 먼저 네이버와 LG화학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총 3위를 두고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오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네이버가 LG화학을 제치고 시총 3위까지 올라갔어요. 이 두 종목이 모두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LG화학이 3위를 굳히면서 지금까지도 LG화학이 3위, 네이버가 4위 이렇게 시가총액이 순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이버가 요즘 또 쿠팡 수혜주로 다시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네. 쿠팡이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쿠팡을 계기로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도 다시 재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국내 이커머스 1위인 네이버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 관점은 네이버가 계속해서 이 쿠팡 이 상장을 받을수록 상장이 될수록 네이버가 수혜를 가져가는 거는 여전할까요? 일단 이제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시가총액을 좀 비교할 때는 네. 기업의 성장 가치는 즉 시가총액, 주가의 상승이죠. 주가가 상승한 만큼의 전체 주식수 곱하기 주가는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네. 자, 단순합니다. 1,000원짜리 회사가 10,000원짜리가 됐어요. 그럼 시가총액이 10배가 뛴 거죠. 그렇죠? 자, LG화학과 네이버는 업종과 섹터가 전혀 다릅니다. 맞아요. LG화학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배터리 완제사죠. 배터리 완제사면서 이 화학 제품 그다음에 이제 화학 레진을 또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이버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좀 기반으로 해서 포털 서비스업도 하고요. 그 외에 이 네이버 쇼핑 그다음에 네이버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이 기업의 IT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플랫폼, 이 게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 파트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데 네. LG화학과 네이버의 단순 시총을 좀 비교하는 거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시총 3위는 어떤 종목이 될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재미있는 한번 유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LG화학은 우리가 기정사실화된 아는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5년 후에 회사의 성장세가 완연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죠. 어떤 것 그렇죠. 때문이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분사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죠. 일단 배터리는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고 향후가 더 기대되는 딱 업종이잖아요. 잘라서 얘기할게요. 고속도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무슨 차 보였죠? 휘발유차, 경유차 딱 두 개예요. 근데 요즘은 휘발유차, 경유차, 전기차 보입니다. 맞아요. 전기 그리고 또 충전소도 요즘 많이 보여요. 수소차가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는 경유차, 휘발유차가 어떻게 될까요? 사양길에 들어서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길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는 것처럼 네. 앞으로는 거꾸로 되는 거죠. 아.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되게 보기 힘든 아.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오고 있답니다. 네. 오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이 배터리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고 이게 이 영역별로는 계속 이 고도화될 거예요. 지금은 2차 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이후에는 자 이제 기판이에요. 태양 기판에서 이 셀이 움직여서 에너지 작동을 하는 그런 우리가 공상 과학에서 네. 꿈꿨던 와. 비행기가 위성 궤도에서
태양광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위성이 추진력을 갖죠. 이런 것처럼 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자동차도 이 짤막한 어떤 충전 방식의 이 셀판으로 차가 움직이는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고도화는 이미 시작이 됐다는 관점에서 이 LG화학도 사업의 모멘텀이 명확하다. 근데 네이버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컨택트 시대에서 이제 언택트 시대로 좀 더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네이버가 과거에 IT 쪽 온라인계에서의 우리가 사업 비즈니스 영역으로만 했는데 이게 오프라인 추세로 시장 잠식을 해가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게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 커머스라는 이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제 대면이에요. 대면 쇼핑이 되는. 근데 온라인 네. 그죠? 비대면인데 대면의 형태입니다. 즉 화면을죠. 옛날에는 홈쇼핑이나 어떤 진행자가 물건을 홍보해서 살고 파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은요. 내가 사고 싶은 농산물을 어디서 키우고 어디서 재배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또 실시간으로 보고 소통도 사 할 수가 먹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하느냐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 고객이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어떤 구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른 부분들 중에 하나는 네. 바로 쿠팡 상장 이슈가 한몫한 거죠. 그렇죠. 지금 쿠팡은 우리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예정이죠. 네.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총 가치는 50조, 30조에서 55조까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네이버의 어떤 이 외형 가치는 좀 작다. 근데 네. 이게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이 점유율은요. 거래액은 쿠팡의 22조 원보다 네이버는 27조 원으로 이제 5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액은 훨씬 더 많아요. 네. 온라인상에서 결제되는 이 거래액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쿠팡은 50조, 55조 얘기 나오고 있고 네이버 커머스는 왜 29조 이상의 가치를 할 것인가? 이렇게 비교될까요? 왜일까요?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자, 같은 이 커머스의 강자로 보면 쿠팡, 네이버, 그다음에 SSG, 네. 신세계 쓱이죠, 쓱. 네. 자,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매출은 좀 같은 비즈니스처럼 보여지지만 쿠팡은 좀 다릅니다. 오. 쿠팡은 자체 물류센터를 갖고 있고요. 집화장을 갖고 있고 물류를 움직이는 로지스틱을 같이 결합을 시켰죠. 네이버는 물류가 없어요. 그러네요. 물류는 파트너사가 갖고 있죠. 네. 자, 우리가 커머스라는 거는요. 하나의 집합지 안에 모든 걸 다 묶어서 하나로 딱 뭉쳐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뭉쳐 놓은 주체가 여기는 가운데서 이 관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렇고 SSG 같은 경우는 자체의 유통센터가 있죠. 그다음에 자체의 대형마트라는 물류거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는 좀 비즈니스 모델이 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쿠팡은 자체 물류, 자체 배송 시스템에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좀 더 빠르고 또 실시간으로 좀 유통까지. 네. 유통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체감하기에도 훨씬 더 가장 빠르다는 좀 인식을 네. 가져오기 때문에 단순 비교 요소에서는 좀 네이버가 사실 쿠팡의 어떤 반사 수혜를 좀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요인은 있겠지만 향후의 시총 3위를 지켜준다. 둘 중에 어떤 게 낫다라고 보면 전 LG화학의 어떤 성장성이 좀 더 완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되는 대목이죠. 네, 시총 3위 그 자리를 앞두고 LG화학과 네이버를 좀 깊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오늘 장에서 짚어볼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메디톡신과 대웅제약이 오늘 또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메디톡신이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이 메디톡스와 이제 대웅제약이 합의를 이뤄냈다. 3자 간 합의를 이뤄냈다. 그래서 보톡스 전쟁에 드디어 종점을 마침표를 찍었다.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갖고 대웅제약도 오늘 급등세 시세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번 합의를 토대로 대웅제약은 이제 나보타를 미국에서 계속 나보타 사업을 재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렇죠. 거고 메디톡스도 어쨌든 로열티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두 기업 간에는 서로 약간 좋은 합의를 도출해낸 거겠죠? 이게 우리는 주가의 어떤 측면
주식을 보유하는 보유자 관점에서의 측면을 둘 다 좋은 거다라고 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사실 둘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대웅제약이요. 아니죠. 왜요? 메디톡스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요? 메디톡스가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고 네, 그건 그래요. 이로 인해서 로열티를 받는 거죠. 아,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소송까지 하면 그럼요. 네. 자, 메디톡스의 원료 생산비를 투입해서 내 돈으로 유통시켜서 유통비용이 들어가고 해외에 거점 판매 대리점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줘가면서 관련된 모든 이 일련의 과정 중에 비용이 발생되죠. 생산에 따른 생산 원가 발생되고 이게 유통이 되면서 유통 원가가 들어가고 미국 현지 파트너사에서 물류로 또 이동하면서 관련되는 뭐 홍보비, 기타 물류비,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까지 많은 비용들을 법인들이 좀 들어가면서 사실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자, 이거는 내가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들어가는 원가가 없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와요.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아니죠. 다만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네.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좀 됐다고 봐야죠. 네. 어떤 측면이냐면 대웅제약에서는 소송이 패소했어요. 그래서 나보타가 판매 금지가 확정이 됐어. 물건을 못 팝니다. 재고는 쌓여만 가고. 다시 갖고 들어오는 비용도 네. 들겠고, 뭐 이 변질 과정에서 처분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판매됐던 부분들 중에서 일부가 또 다시 회수되면서 이 관련된 비용이 2배, 3배 더 들죠. 거기다가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소송 종결에 따른 합의금,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의 뭐 소위 뭐 벼랑 끝에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로열티 주고 지금껏 다 잘못했으니까 좀 살려줘. 이렇게 합의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약간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한 거지만 네. 양사 간에 모두 다 윈윈 전략은 아닙니다. 메디톡스한테 80%가 유리한 거고요. 20%는 대웅제약도 이런 어떤 이 리스크를 조기에 조금 마무리하면서 물론 뭐 로열티를 주고 사업을 하겠지만 대웅제약의 입장에서는 마진의 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미국 시장의 나보타는 계속해서 수출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웅제약 측에서도 물론 수익이 감소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주 최악의 국면에서의 어떤 비용 누수 또는 회사의 네. 실적 성장 하향치보다는 좀 나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한 거다라는 게 이제 총평이지만 전반적인 건 메디톡스가 이로 인한 어떤 소송 극대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1분기에 반영이 된다면 메디톡스를 이제는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1분기 실적의 어떤 변화를 좀 감지하고자 아직은 매수 기능을 좀 드리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저희 그래서 메디톡스 이제 소송 관련 리스크가 거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갖고 대웅제약도 오늘 급등세 시세에 보여줬던 이슈 한번 짚어봤습니다. 또 다음 이슈도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 국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장중에는 1.35%까지 상승세가 넘어갔는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보험주가 오늘도 그렇고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뭐 우리 증시에서 보험주를 살펴보자면 뭐 동양생명, 뭐 삼성생명, 뭐 하나생명 이렇게 뭐 5, 6%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 금리 상승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 네. 증시도 움직이잖아요. 이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일단은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에 영향이 가죠. 있을까요? 좋게 갈까요? 안 좋게 갈까요? 일단은 지금 조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국에서도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간밤 동안 그랬잖아요. 일단 이거는 뭐 네. 경제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관점에서 네. 사실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경제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논리적으로 좀 본다면 금리가 인상하면 부동산이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한다. 왜 이런 원칙이냐면 전체적인 어떤 경제 동향에서의 어떤 결론이에요. 금리 상승에 따른 시중의 매기 자금들이 네. 증시에 유입되는 건 뭘까요? 시중에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
은행에서 이 돈을 크게 묶여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자라고 해서 그냥 이자 소득세 좀 내고 나면 그렇게 메리트 있는 돈을 주는 게 없어요. 돈은 오랫동안 묶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증시는 좀 다르죠. 자, 증권 시장은 주식 시장은 단기에 최대 수익률이 30%죠. 와. 하루에. 그렇죠. 물론 최대의 손실률도 30%입니다. 하루에. 자, 이런 관점에서 증시가 단기의 유동성 장세 때문에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2020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이런 흐름 때문에 이 시중에 있는 이 자금이 증시로 유입됐던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게 네. 일부가 또 부동산에 크게 쏠림 현상이 좀 있었던 거죠. 자, 초저금리 기조가 금리 인상이라는 기조로 좀 바뀌게 된다면 시중의 큰 자금들이 점점 은행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안전자산으로 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서 연이자 6% 준다. 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넣죠. 바로 넣죠. 시중 자금 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IMF 당시에 그때 제가 정확하게 어릴 때라 좀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우체국에 네. 슈퍼적금이라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이름부터가 슈퍼네요. 예. 그게 한 5%대 이자를 좀 줬다면 거기가 10%에서 14.9%까지 이자를 이자가요? 예. 그게 기억이 나요. 수신금리가 1년짜리가 14%까지. 와. 근데 한도가 뭐 한 5천만 원 미만이었나 2천만 원 미만이었나 네.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즉 고금리 시점에는 이 시중 자금이 당연히 시중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자, 지금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영향이 있었죠.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중에 계속 유동성을 풀어서 이 경제 위기를 좀 해소하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조인데 네. 자, 미국이 최근에 국채에 발행한 금리 인상을 진행 시사 발표를 했죠. 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의 보험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보험주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금리 인상에 따른 보험주가 움직이는 이 격차 안에서 왜 그렇던 보험주가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될 것인가? 자, 왜 그럴까요? 보험이 일단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인 것 그렇죠. 같은데. 자, 보험은 우리가 매달 넣어요. 네. 그럼 우리는 약속된 보장상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로 돈을 계속 넣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보험료를 주면은 네. 따만할 수가 없죠. 보험사는 고객으로 받은 이 보험 이 지급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보험사도 펀드에도 넣고 그 다음에 주식에도 투자하고 은행권에 이자도 받고 돈도 빌려주는 그런 수익 사업을 해서 네.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고금리 기조가 이루어지면 저금리 기조 때문에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았던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갭에 대한 마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금리가 계속 인상해 준다면 이 괴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의 개선 효과가 있다. 자, 이런 관점들 때문에 보험주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데 자, 금리가 미국 국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의 금리 인상 부분이 단행이 되면 시중은행 및 보험사 그다음에 투신사들의 어떤 수익성 지표가 개선이 된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상승과 보험 업종 간의 상관관계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으로 알아볼 이슈는 포스코 강판입니다. 오늘 포스코 강판도 지금까지 상한가 직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포스코 강판이 냉년 강판 가격 강세로 오늘 상한가에 올랐는데 또 이 모멘텀 외에도 전기차 관련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포스코 강판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분류가 되네요. 이 이슈는 당분간 지속되겠죠? 이게 참 저도 참 난해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의 수혜주 작년에 코로나19의 수혜주로 부각됐던 언택트 관련주, 온라인 교육 서비스 관련주, 그 다음에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까지 쭉 이어갖고 이게 부과되는 뭐 초저온 냉동고, 최근에 뭐 주사기까지 네. 여러 신사업의 어떤 영역들에 대한 어떤 테마 매기가
코로나19에 관련된 쏠렸죠. 이 현 네. 테마에 너무 집중이 됐었죠.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주, 그다음에 소부장, 2차 전지, 2차 전지 소부장,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지금 작년 하반기, 가을 이후에 테슬라의 광풍이 불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그 외 전기차 관련 부품주 모든 실수인데 왜 지금 와서 포스코 강판, 철강주들이 왜 움직일까요? 경기 민감주. 자, 이제 선순환장이에요. 네. 자, 2월과 3월은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철저히 소외됐던 종목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언급해 드렸죠. 네. 동전주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철강, 조선, 해운주가 움직이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매기의 종목들이 좀 꿈틀대는데 사실 포스코 강판이 전기차 어떤 수혜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네. 자 앞으로는 전기차의 어떤 매기는 차량 경량화라는 이 과제를 놔야 됩니다. 자 배터리가 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힘이 많이 내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네. 자 이게 과거부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큰 탱크에 기름을 같이 넣어요. 동일한 기름을 버스와 탱크에 넣으면 탱크는 하루를 못 합니다. 버스는 몇 날 며칠 탈 수 있겠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무겁죠. 무겁고 힘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로 인해서 차량이 현재의 어떤 이 차량 이 무게를 30%에서 25% 정도 감경한다면 연비에 큰 개선 효과가 있고 연비의 개선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차 가격. 배터리로 움직이는 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은 충전으로 많은 이 킬로수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관된 어떤 이 부품주의 흐름인데 자 전기차의 부품에서 다소 지금 포스코 강판이 좀 움직였던 영역은 사실 이 기대감이 지금 반영됐다기보다는 네. 자 선순환장에서의 어떤 철강주도 매기 흐름에서 조금 이제 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냐. 네. 자 오늘은 포스코 강판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비슷한 좀 시세를 좀 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좋았고 맞아요. 섹터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네. 자 이게 포스코 강판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사업 모멘텀이 이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결과보다는 네. 지금 철강주의 순환매에서 그래도 같이 좀 시세를 좀 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업황의 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적인 측면 차량 경량화에 따른 납품 실적 수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만 진정한 이 부품주로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다소 순환매 장세에서 소외주의 어떤 섹터가 시세를 내는 구간에 같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겠나라고 정리가 됩니다. 네, 포스코 강판 오늘 상한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전기차 사업 모멘텀에 더해서 이제 철강주이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 장세로 인한 철강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 중에 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소외주의 시세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장 마감 지금 1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황 상황 살펴보면요. 지금 코스피는 0.73% 하락하면서 3,084포인트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제 한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는 3,114포인트로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을 했죠. 근데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3,084포인트의 장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하락폭을 계속해서 좀 키워나갔던 오늘 장세 흐름입니다. 965포인트에서 0.05% 코스닥도 역시 소폭 상승세로 약간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폭도 다소 좀 키워가면서 오늘 1%대 하락세 1.02% 하락한 955.25포인트의 장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1.02% 하락해서 955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73% 하락한 3,08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코스피는 개인이 오늘 7,295억 원을 담아내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홀로 매수세, 매수 우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결국 좀 보합권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양 지수 하락세로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네요, 네. 대표님. 대표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3월 셋째 주까지는 이런 박스권 장세 또 이런 박스권 안에서 계속 흘러갈 것이다라는 지금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스피가 0.9% 하락했고 네. 코스닥가 1.12% 하락 마감했는데 좀 아까보다는 이 하락폭이 조금 더 컸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계속 뭐 이 장세에서 뭐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기업들의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정리를 좀 1년치 농사나 1년치 어떤 관련된 부분 다 정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기 주주총회도 끝나지 않았고 감사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년치의 1년의 어떤 과거 이 회계 부분을 딱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기관들이 신규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감사 보고서 수령 이후에 네. 뭐 신규 투자라든가 새로운 자금 조달, 회사가 새로운 자금 조달을 받는다는 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진출을 좀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관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 마감일인 한 3월 셋째 주 이후에부터는 조금 현재보다는 좀 답답한 박스권보다는 좀 상단에서 돌파하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오는 흐름도 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은 한번 3월 셋째 주, 크게는 둘째 주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감사 보고서 시즌 회계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증시로 좀 유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마켓나우 오늘장 이렇게 마감 상황도 살펴봤고 오늘 또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잠깐 지금 댓글창, 채팅창을 보자면 김용준님 혹시 잘 아시나요? 영인형님 잘 보고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댓글 이벤트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저희 또 뒤에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나우경제TV 방송 중에 저희 유튜브 라이브 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 30명 추첨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신 분께 선물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일 때 채팅창에 댓글로 메일 주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저희 뭐 마켓나우 뭐 수상한 공시 이렇게 프로그램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종목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켓나우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장 이슈까지 살펴봤고 저희는 목요일에 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계속해서 있으니까 나우경제TV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